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한국 경제가 병상을 털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고 청년 실업률이 9.8%까지 상승하는 등 일자리 창출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점차 대세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낮췄고 정부도 2.6%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 연구기관들은 2%대 초반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속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내외 정치적 변수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한국 경제가 2%대 성장이란 현실을 벗어나 다시 성장 궤도로 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서정의 경제펀치에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어떻게 하면 다시 가동될 수 있을지 속 시원한 한방 날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의 경제펀치 서정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의 박지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점점 올해 또 이때가 이릅니다만 대선 분위기랄까요? 네. 이게 뜨겁게 달아오르는 느낌입니다. 네. 여러 가지 백가쟁명식으로 성장론이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너무 파퓰리즘적인 그런 정치가 아니냐 하는 것도 네. 있는데 한번 따져보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박 교수님과 한번 깊이 있게 좀 상의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먼저 밖에서 보는 대한민국 경제를 보면 네. 최근에 조금 이렇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많이 봐요. 네. 골드만삭스다 무슨 모건 스탠리다 이런 데서 보면 막 올해 성장률을 2% 초반대로 확 낮춰서 보고 네. 그 얘기는 우리의 어떤 경제의 성장성, 미래 전망을 조금 어둡게 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보면 많이 봐주면 3% 네, 아니면 한 2.8% 정도 봅니다. 잠재 성장률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는 상태죠. 2.4% 정도. 잠재 성장률을 하면 우리 경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나름대로 인플레를 일으키지 않고 네네.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성장률을 말하는데요. 외국에 비하면 아직 우리 성장률이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일본은 한 1.5% 올해 예상하고요. 미국은 한 2.1%, EU도 한 1.6% 정도 올해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한국 경제가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도 국가들보다는 더 빠른 성장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2.4%라는 성장 물론 계속 높이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이것이 너무 낮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우리 경제는 지금 어떤 위기 상황에 닥칠 그럴 요인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외환보유고도 3,700만 달러로 충분하고 매년 8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고 있고요. 내부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가계부채는 기업부채와 달리 한꺼번에 터지질 않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과거 경제위기가 97년도 경제위기와 같은 그런 사태를 겪을 거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경제의 어떤 그 강점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나름 양질의 그런 노동력이 있었고 왕성한 기업가의 정신이 있었고 등등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요즘 우리 경제 또는 당분간 앞으로 미래 경제 우리 경제 강점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미래의 어떤 성장 잠재력이라고 하는 걸 뚜렷하게 못 찾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닌가 싶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건 전적으로 옳은 지적이시고요. 경제 성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크게 투입과 총 요소의 생산성과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경제 성장은 대부분 이제 투입이 주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계 부딪혔어요. 우선 인구가 이제 정체돼 있고요. 또 교육 연수도 이제 증가율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의 수익률도 떨어집니다. 그건 뭐 당연하죠. 투자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계 그 생산성이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또 고령화되고 따라서 이 전반적으로 투입 중심의 성장은 이제 거의 기대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산성 증대에서 성장의 원천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혁신을 이루기에 적합치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빨리 이 전환을 이루어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박 교수님이 항상 이제 지론처럼 정부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보통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정부의 기능이랄까요? 큰 방향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정부의 역할은 지금까지 매우 중요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는 앞으로 매우 달라져야 한다. 정부의 기능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네네. 먼저 경제 기능. 여기에는 기업을 지능하고 SOC를 까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 기능입니다. 네. 사회 기능은 교육, 환경, 사회 보장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질서 유지 기능입니다. 경찰, 검찰, 국방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끝으로 정부 내의 조정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이렇게 정부 간에 일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네네네. 우리나라는 이 4가지 중에 경제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의 기능만 과다해 있고 다른 기능은 사실 외국에 비해서 OECD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기능은 대폭 줄이고 나머지 3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기능과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이동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 작은 정부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렇습니다. 강한 정부를 만들 때 경제 쪽은 민간의 활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정부의 규제를 좀 확 낮추고 다른 쪽 부분은 좀 더 강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왜냐하면 경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은 규제를 하고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한 손에는 규제, 한 손에는 지원이 있어요. 근데 2가지 다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규제가 떨어뜨린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지원도 각 기업들의 자율과 책임성을 약화시킵니다. 안 되는 기업은 어려움을 겪도록 하고 잘 되는 기업이 더 치고 나가도록 하는 그런 책무성이 작동하는 그런 경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대선 후보로 뛰고 있는 몇 진영의 성장론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 일단 소개를 드리면 문재인 후보는 국민성장론, 그다음에 안희정 후보는 혁신주도형 성장론, 안철수 후보는 공정성장론, 이재명 후보는 뉴딜 성장론, 유승민 후보는 혁신성장론, 또 정운찬 전 총리는 동반성장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혁신성장론이라는 건 말은 이해가 좀 됩니다만 국민성장론 같은 건 좀 너무 장명부터가 약간 좀 퍼퓰리즘적인 장명 아닌가 하는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후보분들의 성장론을 보면 크게 2가지 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에 대해서 좀 더 방점을 두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는 이제 소비를 통한 성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성장은 수출이 주도해왔지만 내수의 중요성이 더 이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내수는 결국 앞으로는 투자보다는 소비에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형평성이 또 올라가야 됩니다. 형평성이 왜 중요한가? 이 사회의 소득 불균형이 심각하면 전반적으로 소비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형평한 사회가 돼야 소비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를 통한 경제 성장을 이룬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한 축입니다. 또 하나 축은 이제 생산 측면에서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분야로서 진출을 한다는 그런 분야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 2가지가 성장의 바퀴입니다. 앞으로는 사실 내수에 방점을 둔 성장 그리고 혁신을 통한 성장 이 2가지가 방점인데 여기에 어디에 포인트를 두는지에 따라서 대선 후보들의 성장론 이름들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국민성장론은 그중에 왼쪽 바퀴인 복지와 소비를 강화해서 성장을 이끌도록 하겠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분배를 개선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이제 수단 중에 뭐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신데 저는 뭐 경제학자로서는 다소 좀 회의적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필요한 사람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정부가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말 이게 필요한 일인지 아닌지 정부가 이제 중간에서 판단을 하겠다는 건데요. 정부로서는 그 판단을 열심히 할 인센티브가 없는 거죠. 어차피 세금 걷어서 주는 돈이지 자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부문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그게 정말 필요한 일자리인지에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한번 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와 관련해서 박병원 경총 회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돈을 버는 일자리여야지 돈을 쓰는 일자리여서는 안 된다. 같은 맥락에 그런 표현을 하셨더구만요. 예,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그 수출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쪽은 그러면 안희정 혁신 주도형 성장론과 유승민의 혁신 성장론 이쪽은 좀 비슷한가요? 그러면 혁신을 강조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뭐 안철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도 그런 그 혁신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은 상대적으로 혁신 분야 이 오른쪽 바퀴를 좀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안 지사와 우리 문재인 후보하고 이제 같은 진영, 크게 봐서 같은 진영 이제 경선을 치를 텐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 주신 소비 주도형 성장론인 문 후보와 개방형 통상국가 어떻게 보면 대외 개방을 좀 더 열자. 좀 더 열자는 건 어떻게 보면은 수출도 많이 하고 내부적인 분배보다는 그쪽을 더 신경 쓴다는 얘기란 말이죠. 약간 좀 대비가 됩니다 오히려. 한쪽을 강조하실 때는 다른 쪽을 완전히 잊어버리자 이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렇겠죠. 단지 이제 어느 쪽에 더 하이라이트를 하는지 그런 그 방점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혁신 성장론이다. 이건 오히려 더 논리적으로 명쾌한데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사실 확 와닿지는 않아요. 혁신을 해서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장령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오히려 좀 점수를 더 따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혁신 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것이죠. 대부분 벤처 기업을 활성화하고 거기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이라고 해서 실험실에서 하는 R&D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인 일자리로 연결된다는 점, 그 점을 염두에 주신다면 이 두 장면에 있어서 다 우리 국민들께서 다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눈여겨볼 때 과연 저 일자리가 정부의 어떤 예산을 투입된 그래서 정부 지원으로 되는 일자리 쪽이 좀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민간의 어떤 활력을 더 부추기자 하는 쪽에서 일자리인 건지 그걸 좀 대비하면서 보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겠군요. 그 성장과 분배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 궁금한 부분이 아까 이제 소비를 늘려서 저 성장을 한번 좀 저 엔진을 돌려보자. 지금 현재 상태의 소비가 현재 이 상태인데 그건 성장의 결과로서 이런 상태의 분배가 돼서 이렇게 성장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 결과인 거를 어떻게 바꿔서 다시 성장을 엔진을 돌리겠다는지 선후가 좀 자칫하면은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분배를 먼저 하고 소비를 일으켜서 성장을 하겠다. 자칫하면은 선후를 잘못하다 보면은 굉장히 큰 오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국민소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더 균등하게 배분이 되면 그 다음 기회에 더 높은 소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그 다음 기라는 게 몇 년 걸릴까요? 소비라는 것은 바로 뭐 다음 해 바로 그 해 바로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까 이제 소득 분배를 조금 더 바꿔본다든지 하는 것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그게 오래 걸리는 것이죠. 오래 걸릴 거고 그것이 다시 하나의 그 원천이 돼서 다시 소비가 되고 성장으로 이어져 또 한참 걸릴 텐데 정권은 불과 4, 5년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이게 성장론으로서 이게 논리적으로 맥락이 맞는 거냐? 형평성이 제고되면 그것이 바로 소비로 나타나는 것은 즉각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지 소득 형평성을 제고하는 그 자체가 어려운 일이죠. 그 단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국내 많은 합의 형성 과정과 또 갈등 치유 과정 이런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는 이제 공정 성장을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동반 성장, 우리 정운찬 후보도 동반 성장, 뭐 기울어진 운동장 해서 이걸 좀 채우자는 것도 있고 어떤 공정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 공정성은 누가 세울 수 있는 건가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대기업은 몇 개 없고 중소기업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열의에 이제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거기에는 정부의 뒷받침이 약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 뉴딜 성장론 좀 이름이 교과서에서 보던 뉴딜 성장론을 들고 나왔는데 복지 성장을 이제 얘기하시는 분인데 이 뉴딜 성장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재명 시장의 성장론도 분배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를 먼저 키워서 그것을 통해서 성장의 엔진을 돌리겠다 하는 이제 그런 발상인데요.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과연
재정적인 그런 여력이 충분할지 이제 이런 점들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유승민 후보는 뭐 경제학자답게 하여튼 뭐 교과서적인 성장론을 들고 나왔어요. 혁신 성장론에서 교과서는 참 맞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얼마만큼 이제 호소력을 갖느냐는 부분인데요. 네네. 어떻게 포장을 지금 해 나가고 있나요? 혁신이 앞으로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혁신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혁신은 우선 창의적인 개인부터 출발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교육이 바뀌어야 되겠죠. 교육을 통해서 먼저 사람을 혁신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혁신적인 사람의 생각이 묻혀버리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그게 채택이 되도록 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가 수평적이어야 하죠. 네네. 정부도 직접 개입을 하는 데서 한 발짝은 물러서서 어떤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정부가 다 위에서 뭐 정원 이렇게 줄여라 대학들에게 공기업 이걸 그렇죠. 이걸 그만둬라 다 정부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우리 사회 의사결정 구조를 저는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네네. 우리 아까 박 교수님이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정부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조금 줄였으면 좋겠고 특히 그 중에서도 다른 쪽 기능을 강화하더라도 경제 쪽은 민간의 활력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내려놓고 민간의 자유를 더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경제 공약들은 어떤 칼날을 띠면서 그럼 가야 될까요? 우월주의에서 먼저 우선 탈피를 해야 됩니다. 정부가 민간에 비해서 우월하기 때문에 민간을 보살펴주고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 우선 이 생각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입각해서 정부가 무엇을 더 해줄까를 묻기 전에 지금 하는 것 중에 무엇을 그만둘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약 제시된 것들은 대부분이 뭘 새로 하겠다는 것만 계속 나오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걸 그만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슬림하게 먼저 만들고 거기다가 근육을 덧붙여서 새로운 기능을 보강하겠다. 이런 좀 어프로치가 있었으면 그래야 되겠죠. 우리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업 정책, 그다음에 일자리 정책 이 부분이 어떻게 크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에 돈을 나눠주는 정부 부처 이 기능을 대폭 줄여야 됩니다. 산업부, 어느 부처가 대표적으로 산업부, 농림부, 문화부, 뭐 거의 모든 부처에 기업에 돈을 나눠주는 소위 지능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능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의 기능은 대폭 줄이고 따라서 거기서 일하는 공직자도 대폭 줄여야 됩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사건 보니까 진짜 문화부가 상당히 많은 돈을 나눠주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지능 기능이라는 게 오히려 역기능을 참 많이 가져올 수도 있고 그 재원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창의가 발휘될 수 있는 곳에 쓴다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어떤 정부의 기능과 칼라 그 이후에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칼라 이렇게 크게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구성의 오류랄까? 아까 구성의 오류를 얘기하셨는데 과거 정부는 어떻게 구성의 오류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걸 다시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김대중 정부는 97년 경제 위기 이후에 탄생을 했습니다. 97년 경제 위기는 정부의 실패로 받아들여졌죠. 따라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것이 개혁의 방향이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맞게 설정된 방향이었고요. 그 방향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공한 분야도 있고 좀 아쉬운 분야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반면에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투입을 줄이는 것보다는 성과를 더 내자. 그러자면은 뭐 공무원 좀 더 뽑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정부였습니다. 저는 그건 뭐 일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좀 투입을 줄이는 분야로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좀 국민에 대한 서비스와 성과를 내보자 하는 취지였고요. 참여형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많은 진전을 이룬 정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이 수평적 문화가 가장 그래도 좀 최고조에 달았던 시절이 아닌가. 나름 이제 그런 쪽에 문화가 조금 싹 트이려고 했었죠. 뭐 계급장 띄고 뭐 얘기해보자든지. 그래서 상당히 그 수평 문화가 좀 싹을 터보려고 하다가
그것이 이제 금방 이렇게 사그러들게 된 것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실 이제 경제 성장을 주로 이제 들고 나왔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이제 모았는데요.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김대중 정부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그 아쉬웠던 점은 이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작은 정부의 목표를 부처 숫자를 줄이는 것, 공공기관 숫자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할을 줄여야 되는데 숫자를 줄이는 것이 작은 정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숫자로는 작은 정부를 만든 듯하나 그렇습니다.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기능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 면이 있군요. 오히려. 예. 박근혜 정부는 협업을 강조하고 소위 이제 정부 3.0이라는 모토하에 네. 투명성 또 국민에 대한 소통, 참여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것은 굉장히 적절한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협업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 부작용이 좀 있었어요. 네. 협업은 목표가 같은 주체 사이에 발생을 합니다. 네. 서로 목표가 다르면 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가 다른 주체 사이에서는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누가 옳다는 것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의 좀 아쉬운 점은 기관 간에 또는 부처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 이것은 가급적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협업을 해야지 왜 싸우느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네. 그러나 그것은 협업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결판을 내줘야 할 사안이라고 저는 늘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나 민감한 사안들이 협업을 못한다는 비난을 받을까 봐 네. 그냥 묻혀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소통의 문제가 항상 있었다는 네.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다음 정부를 우리가 이제 크게 방향을 정리해 봐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등장 이후에 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리더십 네. 이 부분이 다시 강조되고 있어요. 네. 정부는 아주 뛰어나고 강하면서도 네. 민간의 활력을 잡지 않는 아주 스마트한 정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일이죠. 예. 앞으로 우리 정부의 핵심 역량은 합의 형성 역량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급변하는 이 환경 속에서 그 환경 하에서 가장 적합한 의사결정을 유연하고 또 즉각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과정을 가급적 민주적이면서도 또 신속하게 네. 만드는, 그래서 정부의 이 민주성과 또 이 신속성을 네. 겸비하는 능력, 네. 이것이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과 또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 정부가 가져야 할 덕목이 아닌가. 그걸 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만이 그 민주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의 박지인 교수님 모시고 지금 한참 얘기되고 있는 성장론, 각 정치 진영의 성장론과 우리 정부의 기능, 이걸 중심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국의 경제학자, 유명 경제학자죠.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말을 되새기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이전에 갖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한국 경제도 어쩌면 지금 굉장히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열망도 중요합니다만 기존에 우리가 꼭 새롭게 고쳐야 되는 그 틀을 과감하게 깨고 나오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서정희의 경제 펀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